근데 50대 정도에 내가 이제 은행 예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이 뭐에 좀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까? 뭐 어떤 것에 투자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하는데 일단 제일 중심에 두셔야 될 것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 가격이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성과가 거의 물가 상승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들 불안해하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관세로 많이 흔들렸었는데 관세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주춤해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안 좋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장이 낮아졌다 할 때는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나빠질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나빠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랫동안 안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이 이미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 계엄 전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 날 이제 관세 충격, 이 데이터는 아직 이제 안 나왔으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일 겁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 아마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세대분들이 처음 경험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앞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0%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가 아주 큰 것인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탁 부딪히면은 확 쏠려서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경제가 지금까지 관성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가 성장이 제로대에 머무른다면은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경제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실업인 것이죠. 신규 채용, 신규 고용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둔화되니까 내수 산업이 안 좋아집니다. 내수 산업이 안 좋아지면 이제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경제적이고요. 또 하나 조금 길게 보면은 저성장이 되면 세금이 적게 거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많아지고 해서 재정 적자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대 간 충돌 문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빈부격차 내지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보통 성장이 막 우리가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막 고성장을 할 때 보면은 중산층이 두터워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게 또다시 양극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양극화, 이제 세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대두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는 뭐 돈을 쥐고 있는 분들은 은행에 뭐 지금 예적금 금리 보면 거기다 넣어봐야 뭐 제대로 불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에 마땅히 투자하기도 뭐하고 개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자산을 바라봐야 됩니까?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2017년인가 이때 이제 저금리 감았었습니다. 은행금리 1%대 어쩌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오르면서 다시 이제 한 4%씩 이제 금리가 되었다 또 떨어지고 있죠.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뭐 한 2.3 뭐 하여튼 이 정도인데요. 내년 가면 1%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는 총재께서도 지금 이제 환율의 문제가 크지 않다면은 그러면 아마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금 금리는 당연히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하는 총재가 이제 최근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로 금리에 접어들게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정책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적 완화라고요. 이제 돈을 푸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을 우리나라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제 화두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한은은 이제 정책 금리는 계속 인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예금 금리가 1%대는 좋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과 예금이거든요. 아까 장기 저성장이 되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되고 하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1%대 들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거의 무수익 자산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내 자산을 어디에 옮겨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1% 될 때 그때 2017년 이런 때 보면은 이때 다양한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금융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쯤 아마 금리가 1%대 들어가게 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면서 예, 자금을 옮기되 예, 그런 리스크를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자산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부분을 잘 피해 가시면서 서식지를 옮기시되 악어가 산다든지 하는 이상한 서식지에는 옮겨가지 않는 것. 그게 아마 내년 정도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경록 고모님이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한 1%대의 내 통장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한데 그럴 때 탁 미끼를 던져요. 뭐 5%, 8%, 네, 5%. 확정 금리를 드리고 원금 손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원금 손실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나중에 걸리니까 손실 볼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고금리 미끼 상품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뒤에 17가지 정도의 투자 수단을 한번 꼽아봤어요. 근데 50대 정도에 내가 이제 은행 예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이 뭐에 좀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까? 뭐 어떤 것에 투자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을까? 여기서 베스트 5 정도?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하는데 일단 제일 중심에 두셔야 될 것은 연금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한번 여기 순서를 한번 매겨 보시겠습니다. 연금이 있잖아요. 이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50대가 소득이 많아질 때입니다. 소득이 이제 한 단계 점프할 텐데요. 이제 지출도 많아지는데 저는 자산 관리할 때 소득이 많아졌을 때 저축액을 늘리는 것 50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산 관리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무조건 일단은 인풋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1위가 연금, 예, 2위가 이게 이제 자산 관리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부분이 되게 될 텐데요.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저는 이제 포괄해서 ETF라는 수단에 들어가길래요. 저는 그냥 여기 ETF 이렇게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리츠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리츠 안에 부동산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펀드 방식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해외 주식에서 저는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가만 보시면은 제가 어떤 구조로 해놨냐면은 무조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금이라든지 ISA라든지 이 계좌에 자산을 집어넣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대는 저축액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한 10년 동안만 저축액을 늘리면요, 이게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연금의 지분을 수단으로서는 ETF나 리츠를 활용하시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주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채권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리츠가 부동산 펀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홈바이어스 사람들이 너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 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익숙하고 우리나라 자산을 제일 많이 갖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아까 이제 장기 저성장, 구조적 저성장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부분에 이제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얘기하면 대부분이 미국 주식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주식이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의 거의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리포트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94% 정도가 미국 주식일 네. 겁니다. 너무 쏠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가총액의 2%를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더 투기적으로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요. 94%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 한 70,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가지시고 앞으로 이제 중국도 G2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또 따라오게 될 겁니다. 물론 중국하고 인도의 갭은 아주 커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따라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해외 주식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인도에서 미국을 한 70에서 60,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를 한 30에서 40 이렇게 섞어서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50대가 예. 이런 투자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건 있습니다. 반대로 그거 한 5개. 50대 입장에서요. 그래서 50대는 이제 자산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야 네.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투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은 좀 안정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무술로 치자면은 정통파에 네. 속하는 걸로 보이고 이좀 사파에 속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50대는 좀 특히 이제 이게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사실은 금 가격 또 오르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든다면은 금 가격이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까지 17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을 중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또 금 가격이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79년 이때까지 금 가격이 이제 피크를 쳤는데 1980년부터 20년 동안에 금 가격이 한 마이너스 70%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성과가 거의 물가 상승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낮습니다. 낮은데 국명마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을 주면은 그러면은 괜찮은데 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50대는 배당이 참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60대, 70대 가서 받아야 될 자산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배당이 없기 때문에 리스키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코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블루칩이니까 저는 뭐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이 크잖아요. 네. 투자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은 그래도 빨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나이 든 사람들 이 코인 투자 잘 못합니다. 그래서 50대 가급적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품 테크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양극화하고 1인당 GDP가 늘어날 때 그랬는데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이게 뭐 보관 비용도 있고 등등해서 굳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목계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종의 개인들 간의 사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채 부분 요즘 공적 시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공적 시장이 막 억눌려 있고 안 좋을 때는 사채 시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굳이 이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번호에 배정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를 가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200원대 우리나라 환율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1,450원 이런 환율 보시다가 1,200원대 하면은 야 이런 일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4자리 숫자이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진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1,400원에서 우리가 환율이 10% 떨어지면은 1,260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떨어져도 1,200원대 쑥 들어오거든요. 대만 달러가 최근에 하루에 10%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네, 외환시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450원 갔다 1,370원 뭐 이렇게 벌써 한 80원, 90원이 움직이는데
1200원대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금리가 아직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1370원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리고 미국 경기 조금 안 좋아지면 더더욱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달러를 좀 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번째 넣어놨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비중을 1400, 1450원에서 가지는 것은 좀 그랬습니다만은 1200원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향후 미국하고의 어떤 경제 체질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럼 괜찮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1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에 평균적으로 200원이 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가지신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이런 부분은 50대가 할 만하기는 좀 부적합한 것이고요. 50대 이상은 좀 이런 쪽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수익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까웠던 분들은 달러 1200원대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미국 시장에 좀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0대에 괜찮은 투자 종목과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걸 한번 나눠봤습니다.